강지훈은 그녀의 의심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최진환 같은 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당신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고 나는 그 칼을 날카롭게 만들어줄 숫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낡은 옥탑방의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잠든 아기의 볼을 스쳤다. 이서연은 얇은 담요를 아들의 가슴팍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한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깊은 밤. 방 안의 공기는 가난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텅 빈 분유통이 식탁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마지막 한 스푼을 긁어모아 젖병에 탔을 때의 그 절망적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얇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이 서면 이걸로 연락 주시죠. 당신이 지금 쓰는 휴대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술로도 도청이나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제작된 보안폰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라운지를 떠났다. 서연은 차가운 보안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남자. 그녀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 아들 민준이가 배고픔에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아들을 안아들고 등을 토닥였지만 텅 빈 위장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자랑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엄마일 뿐이었다. 이서연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보안폰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지만 그만큼이나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훈련된 본능은 그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만 했다. 적어도 자신이 누구와 손을 잡게 될지는 알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어두운 PC방으로 향했다. 이번의 목표는 태산건설이 아닌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가 쌓여있는 서랍장, 먼지 쌓인 책 더미, 심지어 달아빠진 매트리스 밑까지.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동전 몇 개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사막 한가운데에 아들과 단둘이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화면 위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신화적인 성공 스토리가 떠올랐다. 세상에 알려진 강지훈은 베일에 쌓인 천재,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억만장자였다. 하지만 서연이 찾고 있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깊은 곳, 그의 그림자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사업 분쟁 기록, 적대적 인수합병 사례, 그리고 그와 맞서 싸우다 몰락한 경쟁자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민준이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지쳐갔다. 서연은 텅 빈 젖병을 물려주며 아이를 달랬다.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게 하려는 미봉책이었다. 아이가 젖병을 빨다인에 허망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다.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기술과 정보력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 그는 부패한 경쟁자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진환 회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강지훈이 최진환 같은 부류의 인간을 혐오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그는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그만의 방식을 가진 포식자였다. 서연은 그가 무서운 아군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과거의 삶,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기 전의 삶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비상 연락망처럼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던 몇 개의 이름이 있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아들의 굶주림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빗바랜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잠든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혼자서는 태산건설로부터 아들을 지켜낼 수 없었다. 그들의 악랄함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위험한 동맹이라도 맺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PC방을 나온 그녀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그가 건네준 보안폰에 전원을 켰다. 신호는 단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마치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결정했습니다. 만나죠. 수첩에는 과거의 인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이름들을 하나씩 훑어 내려가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김민철 선배. 국정원에서 함께 일했던 시절 유일하게 그녀를 편견 없이 대해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비록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라면 자신의 이런 비참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약속 장소는 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 안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안전가옥에 주소를 보내왔다. 외부에서는 결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특수 처리된 창문, 여러 단계의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그곳은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하고 배려한 공간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지훈이 그녀를 맞았다. 그의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대의 서버가 빼곡히 들어찬 첨단 지휘 통제실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췄다.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긴장한 탓인지 아니면 피로에 지쳐 눈이 침침해진 탓인지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번호 하나를 잘못 누른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망설였다. 이 문자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버 사령부를 방불케 하는 곳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그가 가진 무기들을 보여주었다. 도시의 모든 CCTV, 실시간 위성 감시,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용하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 팀도.
그의 옆에 서 있던 안 실장이 그녀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그림자 같았다. 선배님, 저 서연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기 분유값으로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 구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가져온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이 분석한 태산건설의 범죄 패턴,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허점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치밀한 논리에 강지훈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인 두 전문가의 전략적 제휴였다. 그 순간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는 한 남자가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창립자이자 은둔의 천재로 알려진 강지훈이었다. 그의 공간은 감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공허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태산건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재개발 사업의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상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돈을 빼돌리는 데에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분석에 동의하고 안 실장에게 태산건설의 내부 서버를 해킹할 것을 지시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 번호는 세상에 단 5명만이 알고 있는 번호였다. 사업적인 용무일 리가 없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그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낯설고 절박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기 분유값으로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무감각했던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하고 미세한 호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서연은 적의 방어 시스템을 분석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안 실장의 팀이 여러 겹의 방화벽을 뚫고 내부 회계 자료에 접근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돈의 흐름을 쫓았다. 서연은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만들어냈고 강지훈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 회사들의 실소유주를 추적했다. 서연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하염없이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을까? 아니면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었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을 감았다. 차라리 확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마침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유령 회사들의 끝에는 여러 명의 현직 고위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재개발 사업은 거대한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이었다. 최진화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검은 돈을 건설 비용으로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각종 사업적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들이 서연이 사는 낡은 건물을 차지하려는 이유도 명확해졌다. 그 땅은 단순한 재개발 부지가 아니라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에 자금줄이 오고 가는 핵심 통로였던 것이다. 민준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서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방 안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품 안에서 새근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녀를 붙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자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태상건설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정치인과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도가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건설회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서연은 나지막이 을조렸다. 이건 단순한 땅 싸움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판이었군. 이제 그들은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눠야만 했다.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장도 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체념한 듯 휴대폰을 옆으로 내려놓았다. 동이 트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다. 이 길고 혹독한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 자신을 위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서연과 강지우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최진환의 부패 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었고 그 종착지는 언제나 유력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였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의 혈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한편 강지우는 여전히 문자 메시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거대한 투자, 사업적 제휴, 혹은 그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자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요구는 처음이었다. 5만 원권. 그에게는 길에 떨어진 동전보다도 못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습관처럼 비서에게 번호의 뒷조사를 지시하려다 손을 멈췄다. 서여연은 자금 세탁에 이용된 해외 유령 회사들의 목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얼어붙었다. 은성 파트너스 파나마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다. 그 이름은 그녀의 뇌리에 잊을 수 없는 흉터처럼 박혀있는 이름이었다.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악몽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쳤다. 눈앞의 스크린이 흐려지고 그녀는 5년 전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이것은 그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의 삶에 끼어든 아주 작은 변수 혹은 버그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셀러로 향했다. 최고급 와인을 잔에 따르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이상한 문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 속에서 발견된 예측 불가능한 오류처럼 그 메시지는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녀의 마지막 작전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이자 민준이의 아빠였던 강민호. 두 사람은 첨단 군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모든 정보는 은성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적에게 훤히 읽히고 있었다. 약속된 거래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기 밀매상이 아닌 정체 모를 용병들의 기습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몇 번의 키보드 조작만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서연이라는 이름과 선배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아기의 분유값. 이 단어들의 조합은 기묘한 현실감을 자아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이 이야기의 다음이 궁금해졌다. 치열한 총격전 속에서 민호는 그녀를 구하고 대신 총을 맞았다. 그의 품에 안겨 서서히 차가워져 가던 그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그들이 보고했던 모든 정보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다. 조직 내부에서는 그들이 부패했거나 무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힐 힘을 기르기 위해 죽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만 했다. 그 중심에 바로 은성 파트너스가 있었다. 서연은 지쳐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일이든 찾아 나설 생각이었다. 공사장의 막노동이든 식당에 허드렛일이든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어떻게든 아들을 굶기지 않을 것이다. 서연의 손이 차갑게 떨려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진화는 단순한 부패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과거의 악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5년 전, 그 무기 밀매 조직의 배후에 바로 최진환이 있었던 것이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죽은 연인을 위한 복수이자 빼앗긴 자신의 삶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의 눈에 이성이 아닌 뜨거운 복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치열했던 훈련,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동료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등지고 도망쳤다. 오직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과거의 악연이 다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산건설의 회장실에서는 최진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른팔인 박 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오고 자금은 왜 동결된 거지? 달동네 주민놈들은 갑자기 왜 저렇게 기세등등해진 거냐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던 그의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다. 험악한 인상과 위협적인 태도. 그들은 이 낡은 동네를 재개발하려는 태상건설의 용역 깡패들이었다. 이미 몇몇 이웃들은 그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헐값에 집을 넘기고 떠나갔다. 하지만 서연은 갈 곳이 없었다. 이곳은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숨죽이며 지내왔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내부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처음이었다. 상대는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했다. 그는 박 이사에게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기계 속에 유령이 숨어들었어. 그놈이 누구든 찾아내. 그리고 흔적도 없이 제거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언젠가는 그들과 맞서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이런 하찮은 깡패들쯤은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연약한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날카로운 무기처럼 단련되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굳은 살이 박인 채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박 이사는 최진환의 가장 더럽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그는 즉시 보이지 않는 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희미한 디지털 족적을 발견했다. 추적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상대가 매우 높은 수준의 해킹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상대를 밖으로 끌어낼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디지털 세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 덫을 놓기로 한 것이다. 강지우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김민철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 몇 명의 프로필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해킹을 통해 통신사의 발신자 정보를 확인했다. 번호는 대포폰이 아닌 이서연이라는 실명으로 개통된 선불폰이었다. 그의 흥미는 점점 더 커져갔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서연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최진환과 은성 파트너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서버를 파헤쳤다. 강지우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이해했기에 묵묵히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라는 날카로운 칼이 부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다. 그는 인공위성 지도를 통해 발신지의 위치를 추적했다.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 중 한 곳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과는 정반대의 세상.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낡고 허름한 옥탑방의 이미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곳에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굶주린 아기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그는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을 앞둔 사람처럼 신중하게 다음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 이사가 설계한 함정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감시하고 있던 태상건설의 내부 통신망에서 암호화된 정보 하나가 포착되었다. 최진환이 유력 정치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장부에 대한 정보였다. 장부가 보관된 장소는 폐쇄된 부두의 한 창고. 시간은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처럼 보였다. 그는
결코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불행에 일일이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정체 모를 여자의 문자는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동정심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한 난제를 만난 수학자처럼.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지적 욕구를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간단하고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그 정보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최진환과 그 배우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침착했다. 그의 시스템은 해당 정보의 출처가 의심스럽고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완벽해. 이건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서연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또 다른 절망의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생기를 잃고 푸석해진 얼굴, 퀭한 눈. 그녀는 자신에게 힘을 내라고, 아직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때였다. 조용하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수만이 보였다. 함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인해야만 해요. 만약 진짜라면 이건 민호를 위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가슴은 이미 패창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서연은 화면에 떠있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것은 답장이 아니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다. 그녀의 텅 비어있던 계좌에 익명의 이름으로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녀가 부탁했던 금액의 100배에 달하는 돈이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지휘 통제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의 차가운 이성과 서연의 뜨거운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서연이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제가 가야겠어요. 이건 제 싸움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위험한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입금일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금융 사기일지도 몰랐다. 의심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 돈의 출처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품 안에서 칭얼거리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함정이라도 좋았다. 우선은 아들을 살려야 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대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없었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계속해서 그의 원칙에 예외를 만들었다. 그는 안 실장을 불러 그녀를 위한 최첨단 장비들을 준비시켰다.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특수 콘택트 렌즈,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소음 권총과 추적 장치까지. 그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민준이를 아기띠에 단단히 메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생 처음으로 돈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들뜨지도 불안에 떨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가장 좋은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아들을 위한 해열제와 연고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계산대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는 그녀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지휘 통제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폐창고의 위성사진과 내부 설계도를 보며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내부에는 최소 10명 이상이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모든 통신과 시야를 확보하며 지원하겠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허겁지겁 분유를 타서 민준이에게 물렸다. 허기졌던 아기가 꿀꺽꿀꺽 젖병을 빠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뜨거운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삼켰다. 안도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부두. 서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귀에 꽂힌 이어피스에서 강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방 50m, 열감지 센서, 왼쪽으로 우회해.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이었고 그는 그녀의 두뇌였다. 그녀가 막 식사를 마쳤을 때였다. 계단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험악한 욕설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서연의 온몸에 경계심이 곤두섰다. 태상건설의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녀는 민준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 안쪽으로 옮기고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낡은 문틈 사이로 복도의 상황을 살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옆집 할아버지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와 바다의 짠내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내부는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중앙에 놓인 낡은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서류 가방만이 희미한 달빛을 받고 있었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함정이었다. 서연이 가방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강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여, 사방에서 접근하고 있다. 영감탱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오늘까지 도장 안 찍으면 이 집구석 통째로 날려버릴 줄 알아. 그들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집 할아버지는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그들에게 맞설 힘 따위는 없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오는 한 남자. 최진환의 충실한 개, 박 이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기계 속의 유령.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바로 그 순간 깡패 중 한 명이 서연의 집 쪽을 돌아보았다. 저기 옥탑방에는 애 딸린 젊은 여자 혼자 산다던데 거기도 오늘 같이 조져버릴까. 그들의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이봐, 아줌마, 여긴 왜 기어나와 구경 났어? 박 이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걸며 떠보았다.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지? 강남의 그 늙은 여우, 아니면 이번에 새로 떠오르는 그 젊은 놈. 말해봐. 누구에게인지. 어쩌면 목숨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그의 눈은 상대를 평가하는데 익숙한 사냥꾼의 눈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서연은 사냥감이 아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석의 빛이 흘렀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말랐지만 어깨가 다부졌고, 다른 한 명은 땅딸막하지만 전형적인 힘쓰는 타입이었다. 둘 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 동네 양아치 수준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주거 침입의 협박, 기물 파손까지.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돌아가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것은 함정인 동시에 서연이 준비한 역습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녀는 박 이사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두려움에 떠는 대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야말로 주인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박 이사.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창고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했다. 최진환 회장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지. 당신이 지난 3년간 비자금에서 빼돌려 챙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남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겁을 상실했나? 경찰,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 덩치 큰 남자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위협적인 기세였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당신들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 태산건설 최진환 회장.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꼬리에 불과하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잘려나갈 꼬리. 그 한마디에 박 이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최 회장은 지금 당신을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만들 희생양으로 점찍어뒀어. 이 일이 끝나면 가장 먼저 당신 꼬리를 자를 거라고.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잖아. 그녀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팀이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대의 심리를 파고드는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말에 남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자신들의 배우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 증거는 전부 모으고 있어. 당신들 얼굴, 목소리 전부.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은 나중에 최 회장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뿐이야.
판단은 알아서 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 짧은 순간 남자들은 연약한 여자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박 이사를 따르던 부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충성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강지훈의 외침과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터져나가며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박 이사가 당황해서 소리치는 사이 서연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어피스를 통해 강지훈이 적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불러주었다. 왼쪽에 둘, 오른쪽 계단 위 하나. 강지훈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집 주변에 초소형 드론을 띄워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돈을 받자마자 분유부터 사는 모습, 그리고 깡패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압박하여 물러서게 하는 모습까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던 사자였다. 어둠 속에서 짧은 격투음과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서연은 살상을 피하며 오직 관절과 급소만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그것은 과거 그녀가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의 결과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춤처럼 우아하고 효율적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창고 안에는 신음하는 남자들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에 빠진 박 이사를 뒤로하고 유령처럼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인 안 실장에게 연락했다. 안 실장,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내가 보내준 번호의 명의자야.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절대 들키지 않게. 그녀의 과거, 가족, 경력, 모든 것을 알아내. 특히 왜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의 흥분을 띠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적 유희를 다시 찾은 느낌이었다. 부두 끝, 약속된 장소에서 강지훈의 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안 실장은 강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국가대표급 해커 출신으로 강지훈의 모든 비밀을 관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회장의 지시에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난관에 부딪혔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은 많았지만 사진과 나이가 일치하는 인물의 기록은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녀의 삶에 공백기가 너무나도 많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지휘 통제실에 도착하자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어. 그의 목소리는 책망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한 경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지. 그때 서연이 가지고 있던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온 익명의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결했다. 그 여자가 옳았다. 거래를 원한다. 발신인은 박 이사였다. 서연의 위험한 도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단순히 함정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를 얻어낸 것이었다. 안 실장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는
정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몇 겹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간 끝에 그는 마침내 단서를 찾아냈다. 국정원 인사기록 카드. 하지만 그가 파일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며 그의 접근을 차단했다. 파일에는 S급 기밀 표식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원의 파일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상위 등급의 인물에게만 부여되는 것이었다. 폐창고에서의 완벽한 실패는 최진환의 편집증에 불을 지폈다. 돌아온 박 이사는 처참하게 당한 부하들의 모습을 보고하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었다. 그는 상대가 혼자였지만 귀신 같은 움직임으로 모두를 제압했으며 마치 조직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남겼다고 보고했다. 그는 최진환의 의심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적의 신비감과 능력을 최대한 부풀렸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현관문에 기대어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모한 짓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만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과 아들을 위협하는 이상 그녀 또한 싸워야만 했다. 최진환은 박 이사의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박 이사에게 상대의 인상차기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여자였어. 매우 훈련이 잘 된,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차가운 눈빛의 여자. 박 이사의 묘사를 듣는 순간 최진환의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국정원의 그 여자.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바로 그 여자. 그녀는 돈의 출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동정심으로 보낸 돈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컸다. 혹시 이것이 태상건설의 함정은 아닐까? 이 돈을 빌미로 자신을 옭아매려는 수작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정원에서 익혔던 분석 기술과 추리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적에 대해 알아야 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으로 태상건설과 최진환 회장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그의 입에서 저주와도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복수를 위해 되돌아온 것이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의 제국을 흔들었던 모든 공격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를 느꼈다. 이서연, 그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이제 박 이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화려한 성공 신화와 자선 활동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소문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정경유착, 무자비한 인수합병, 그리고 의문의 사고들. 서연은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며 정보를 조합하고 패턴을 분석했다. 최진환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괴물이었다.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진환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부패한 경찰 고위 간부, 뒷세계의 용병들, 도시의 모든 정보원들에게 이서연의 사진을 뿌리며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녀의 목에는 천문학적인 현상금이 걸렸다. 도시는 순식간에 그녀를 잡기 위한 거대한 사냥터로 변해버렸다. 그는 유령을 잡기 위해 도시 전체에 거미줄을 친 것이다.
그때 강지훈의 사무실에 있는 안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이서연 씨의 국정원 기록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수준의 정보 삭제는 A급 이상의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전직 요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서연의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그녀는 평범한 젊은 엄마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움직였다. 재미있군. 한편 서연과 강지훈은 박 이사와의 첫 접선에 성공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 이사는 잔뜩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적과 손을 잡아야 하는 궁지에 몰린 짐승과도 같았다. 내가 원하는 건 완전한 면책과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이다. 그걸 보장해주면 최진환을 무너뜨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그들의 거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았지만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었다. 강지훈은 안 실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파일의 제목은 간결하게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공백과 삭제된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정원의 엘리트 요원이었던 흔적은 암호화된 데이터 조각들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가족관계는 없음이라는 단어로 차갑게 종결되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조차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 이사가 제공한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진짜 비밀 장부는 그들이 예상했던 물리적인 형태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진환의 모든 범죄 기록과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였다. 그리고 그 하드 드라이브가 보관된 장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태산타워 최상층에 있는 최진환의 개인 펜트하우스 금고 안이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적의 심장부였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예측 불가능한 삶이었다. 그는 돈과 기술로 세상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알고리즘으로는 분석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강한 지적 욕망을 느꼈다. 그는 안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계속 감시해. 하지만 절대 개입하지는 마. 그녀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으니까. 이것은 그가 던지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들의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그들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야만 했다. 지휘통제실은 순식간에 요새 침투 작전을 계획하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스크린 위에는 태산타워의 복잡한 설계도가 떠올랐다. 안 실장의 해커팀은 건물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레이저 감지망, 압력 감지 센서, 홍채와 지문을 이용한 생체 인식 장치까지. 그곳은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보였다. 그 며칠간 서연의 삶에는 짧고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익명의 돈 덕분에 민준이는 영양가 있는 분유를 먹고 따뜻한 새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밀렸던 월세와 공과금을 모두 지불하고 남은 돈의 일부는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가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안고 동네를 산책하며 작은 장난감 하나를 사주었다.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나마 평범한 엄마로서의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다. 서연은 최진환의 심리를 분석하여 그의 동선과 습관, 보안 프로토콜의 허점을 예측했다. 강지훈은 그 허점을 파고들 최첨단 기술 장비와 해킹 전략을 설계했다. 그리고 박 이사는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경비 교대 시간, 보안 코드, 그리고 금고의 치명적인 약점과 같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의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체 모를 거액의 돈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고, 태상건설 깡패들의 위협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밤마다 문단속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그녀는 이 돈이 자신을 시험하는 미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세상은 결코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시 전체에 자신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서연은 안정가옥에 발이 묶였다. 그녀와 민준이는 이제 외부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의문의 여성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창밖으로 자신을 찾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시간이었다. 평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깨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이를 재우고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때 코끝에 희미한 가스 냄새가 스쳤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의 감각이 날카로운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킨 그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냄새는 옆집, 지난번 깡패들에게 시달리던 할아버지의 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 지휘 통제실의 중앙 스크린에는 태산타워의 3차원 모델이 떠 있었고, 침투 경로부터 탈출로까지 모든 동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준비됐나?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를 위해,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에 계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훈련받았던 대로 자신의 어깨를 이용해 낡은 나무 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몇 번의 충격 끝에 문고리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자욱한 가스가 그녀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녀는 숨을 참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작전 당일의 밤, 도시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지막 전투를 앞둔 군인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서연은 잠든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은 이제 도시의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전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강지훈이 배치한 중무장한 경호원들에게 아들을 맡긴 채 조용히 방을 나섰다. 할아버지는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방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가스밸브를 잠갔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녀의 고함 소리에 놀란 다른 이웃들이 하나둘씩 복도로 뛰쳐나왔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산타워는 비에 젖은 채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서연은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지하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요새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몸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유연하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어피스 너머로 들려오는 강지훈과 안 실장의 목소리가 그녀의 길을 안내했다. 3초 후 복도 끝에서 경비원 한 명 접근. 오른쪽 환기구로 몸을 숨겨 이웃들은 모두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그녀는 다시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걱정하는 이웃인 척하며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현장을 훑었다. 그녀의 훈련된 감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해내고 있었다. 낡았지만 튼튼했던 가스관 연결 부위에 아주 미세하고 깨끗한 절단면이 보였다. 이것은 노후로 인한 파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첨단 기술과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결합하여 한층 한층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올라갔다. 강지훈이 원격으로 CCTV 영상을 조작하여 그녀의 모습을 지우면 그녀는 박 이사가 알려준 사각지대를 이용해 레이저 감지망을 통과했다. 안 실장이 건물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해킹하여 잠시 동안 압력 센서를 마비시키는 동안 그녀는 한 줄의 와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수십 미터 아래가 뚫려있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어올랐다. 그녀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부서진 문고리 외에도 문틀 아랫부분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흔적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를 누출시켜 할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를 자들은 태산건설의 깡패들 외에는 없었다. 그날 자신에게 경고를 받았던 것에 대한 보복이자 다른 주민들을 향한 공포의 메시지였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최상층, 최진환의 펜트하우스에 도달했다. 내부는 그의 탐욕을 증명하듯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회장실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금고만이 들어왔다. 금고는 2중, 3중의 최첨단 보안장치로 봉인되어 있었다. 안 실장이 전자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서연은 청진기를 귀에 대고 수백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계식 다이얼을 돌렸다.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진짜 대상은 바로 자신이었다. 자신 때문에 애꿎은 할아버지가 희생양이 될 뻔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물러서거나 숨을 수 없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과거의 요원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미세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철컥하는 작은 금소금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중앙에 놓인 작은 검은색 하드 드라이브에 고정되었다. 최진환의 모든 죄악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 그녀가 마침내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짧은 승리의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해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초소형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은 한편의 스릴러 영화와도 같았다. 그는 서연이 망설임 없이 문을 부수고 노인을 구해내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판단력과 행동력은 일반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이후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현장을 분석하는 예리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하드 드라이브를 특수 파우치에 넣는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암전되더니 이내 하나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상의 배경은 낯익은 곳, 바로 자신들이 머물던 안전가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들 민준이가 최진환의 부하에게 붙잡혀 있었다. 강지훈의 시스템이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당한 것이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전문가의 노련함이 묻어났다. 강지훈은 확신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닌 의도된 공격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태상건설이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화면 너머로 최진환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승자의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내 물건을 손에 넣었더군. 이서연. 그래서 나도 내 물건 하나를 가져왔다. 자, 이제 거래를 시작해볼까. 그는 비웃었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의 진짜 목적이 장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요새를 침투하는 동안 자신은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그녀의 유일한 약점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모성애를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는 즉시 안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안 실장, 관찰은 끝났어. 안 실장은 말없이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강지훈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군대의 진영처럼 보였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이제 접촉할 시간이야.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 최대한 신중하고 은밀하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게임의 판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내가 그 투의 야를 가지고 경찰이나 언론으로 달려간다면 내 아들은 단 1분도 더 살지 못할 것이다. 최진환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지휘 통제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기술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강지훈은 속수무책으로 아기가 인질로 잡히는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옆집 할아버지에게 가해진 비열한 공격은 이서연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깨웠다. 더 이상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연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고한 이웃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과거 국정원 최고의 분석 요원이었던 시절의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적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죽은 연인의 복수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의의 명분, 그리고 세상의 전부인 아들의 목숨. 그녀는 그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잔인하게 찢기고 있었다. 손에 쥔 하드 드라이브가 청음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그녀 아들의 목숨을 맞바꿀 수 있는 저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만약 태산건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면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길 터였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준이를 믿을 만한 다른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의 허름한 PC방이었다. 어둡고 소란스러운 공간. 그곳은 익명성의 그림자 뒤에 숨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최진환의 마지막 통첩이 지휘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1시간을 주겠다. 혼자서 그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와라. 경찰에 연락하거나 딴짓을 할 생각은 마. 내 아들은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 영상이 끊기고 스크린에는 다시 암흑만이 남았다. 서연은 하드 드라이브를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힘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요원도 전사도 아니었다.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가상사설망을 여러 번 우회하여 자신의 IP 주소를 숨겼다. 그리고 몇 개의 유령 계정을 만들어 태산건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뉴스 기사 검색에 그치지 않았다. 기업 공시자료, 주주 명부, 과거 소송 기록, 심지어는 퇴사한 직원들이 익명으로 올린 게시물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깨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들어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가 실수를 했어. 그는 내가 그저 엄마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요원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이 추진했던 과거의 재개발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원인 불명의 화재, 가스 누출 사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괴롭힘. 법적으로는 모두 사고 혹은 개인 간의 다툼으로 종결되었지만 서연의 분석가적 직감은 이 모든 것이 최진환 회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자신만의 비밀 파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기로에 선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고 동시에 악마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지휘 통제실은 그녀의 냉정한 분노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방역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안 실장의 팀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최진환이 보낸 영상의 발신지를 역추적했다. 한편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안 실장이 서연의 일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대상은 현재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어제 사고를 당한 노인을 문병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병원 내부의 실시간 CCTV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서연 같은 인물은 원격 조종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의심을 뚫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다. 결정적인 정보는 배신자 박 이사로부터 왔다. 그는 최진환이 종종 이용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태산건설 소유의 버려진 공사 현장. 최진환이 자신의 적들을 처리하던 개인적인 처형장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지우는 거대한 디지털 교란 작전을 준비했고 서연은 마지막 함정을 설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적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하드 드라이브는 강력한 송신기가 내장된 가짜였다. 안 실장, 병원 이사장에게 연락해. 내가 잠시 개인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아무도 내 동선을 방해하지 못하게 조치해.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를 영입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이자 그녀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무대였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배짱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약속된 장소, 버려진 공사 현장은 지옥의 입구처럼 음산했다. 서연은 약속대로 혼자 모습을 드러냈다. 빗줄기 속에서 최진환이 아들 민준이를 아는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치는 부하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진환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국 이렇게 무릎 꿇을 것을. 5년 전에도 지금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서연, 서효연은 병실에서 막 의식을 차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아직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학생 아니었으면 나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서연은 괜찮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반드시 이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하며 병실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과거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강민호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려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는 서연을 철저히 유린하며 정신적으로 파괴하려 했다. 서연은 그의 요구대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그의 모든 말을, 그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 부착된 초소형 마이크가 그의 모든 자백을 지휘 통제실로,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다. 복잡한 생각에 잠겨 복도를 걷던 서연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줍는 것을 도왔다. 서연은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얼굴,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자, 이제 내 아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그걸 넘겨. 최진환이 턱짓으로 하드 드라이브를 가리켰다. 서연은 가짜 하드 드라이브를 그에게 천천히 굴려보냈다. 부하 한 명이 그것을 집어 최진환에게 건네는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공사 현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폭발하듯 터져나갔고 수십 대의 드론이 굉음을 내며 나타나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가? 태상건설에서 보낸 사람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고 몸이 방어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남자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요.
칠흑 같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서연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냉철한 요원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였다. 그녀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고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았다. 민준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그녀의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남자는 병원 한쪽에 있는 조용한 라운지로 그녀를 이끌었다. 서연은 순순히 따라가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지형과 탈출로를 빠르게 파악했다. 라운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아기 분유값 때문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최진화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멀리서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훈이 생중계한 최진환의 자백을 근거로 검찰 특수부와 경찰 특공대가 현장을 완벽하게 포위한 것이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최진환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에게 총을 겨눴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닿기 전에 제압당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끝이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신 누구야? 남자는 대답 대신 말을 이었다. 계좌로 보내준 500만 원도 제가 보낸 겁니다. 태산건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리고 당신이 그저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태산건설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최진환과 그의 부패한 인맥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부패 카르텔은 뿌리째 뽑혔다. 박 이사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고 달동네의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다.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서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적으로 규정했다. 태산건설 사람이군. 돈으로 나를 회유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최진환 회장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당신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바닷가. 서연은 아들 민준이가 모래사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함께 서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과거의 악몽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전략적 동맹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지훈이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악을 상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기술, 그리고 정보력. 나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닌 동맹에 대한 제안이었다. 모든 것은 절박함으로 보낸 한 통의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
그 작은 우연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옥 같던 과거를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희망으로 가득 찬 수평선을 함께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돕는 거지? 원하는 게 뭐야?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이 남자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의 훈련된 의심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 역시 최진환 회장과 원한 관계라도 있는 것인가?